최근 말이 많은 미슐린 가이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즐기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유명한 가이드죠. 1900년에 처음 발간된 이 미슐린 가이드는 원래 타이 업체 미슐린에서 자동차 여행자들을 위해 만든 여행 책자에서 출발했습니다. 타이어 정비 방법, 주유소 위치 등 유용한 정보와 함께 요기를 할 수 있는 식당을 가르쳐주는 책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미식가들의 성경과도 같이 되어버린 미슐린 가이드. 별 3개를 받은 레스토랑은 이곳에서 밥을 먹기 위해 그 도시를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준이라고 하죠. 최근의 구설은 별을 놓고 돈 흥정을 했다는 의혹, 그리고 자신의 레스토랑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 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제가 던져보고 싶은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는 왜 미슐린 가이드와 같은 평가서에 실린 레스토랑을 방문하기 위해 줄을 서고 또 사진 찍기 전에 음식을 건드리면 마치 만행을 저지른 사람처럼 구박을 하고 별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최신 유행의 무리에 뒤처지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미식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장 앙텔름 브리아 샤바랭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것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레스토랑에 먹으러 다니는 걸까요? 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소식에 여당이 꽤 술렁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선의 중진이시죠? 최재성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혹시 알고 계셨어요? 사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일반 임 실장님의 이제 심정을 네. 전해 듣기는 했었는데 그게 불출마인지는 몰랐죠. 생각해 보니 네.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정리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제 되짚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시군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요? 원래 이제 임종석 실장도 한 20년 된 거 아닙니까? 제도권에 들어 16대 때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영역과 굴곡이 있었던 20년 세월인데요. 이쯤 되면 이제 출마를 해서 정치를 계속 할 건지 국회에 복귀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자연인으로서 그냥 떠나서 있을 것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갈등이 돼요. 네. 그런 차원에서 내재된 자신의 그런 갈등이 이번에 제도권에서 떠나는 걸로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최 의원님께서는 그런 고민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셨네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출마나 뭐 이런 걸로는 짐작이 안 됐었는데, 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보니 한 걸 듣고 보니 그게 그 갈등이었구나, 그 고민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내재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게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군요. 혹시 전화 통화라든지 뭐 말씀을 나눠보시긴 했나요?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 관련돼 갖고는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고요. 네. 이제 이번 주쯤 한번 만나기로 했었는데 네. 사이에 이제 불출마하는 걸로 해서 보도가 됐네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청와대 참모 출신들부터 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간에서는 그것 때문에 불출마 결심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네. 이제 양 원장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그늘로 대통령 함자로만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조금 그건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의 얘기였고요. 네. 누가 봐도 임종석 실장이나 또 뭐 임 실장 아니더라도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고생하고 했던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이제 청와대 근무했다는 이유로 일종의 이제 혜택을 갖고 총선을 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하고 좀 구분되는 경우입니다. 네.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그렇군요. 그래서 전혀 그건 주파수가 좀 다른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과는 별 관련이 없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하고의 뭐 교감이 있다거나 이거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다. 누가 봐도 임 실장님은 소위 이제 총선을 치르려면 대표적인 주자들이 이제 빅매치도 하고 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상대 당하고 우리 당의 아주 그런 이제 대표급 그 자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요. 임 실장님을 그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386 세대의 정치인으로서 거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해갖고 당내 같은 386 세대 혹은 586 세대 의원들이 좀 불편해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리고 386이 뭐 기득권이라는데 우리가 무슨 기득권이냐. 그래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욕감을 좀 느낀다란 말까지 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 의원님도 사실은 86 세대시잖아요. 뭐 그렇죠. 저도 386 세대고요. 이제 소위 이제 정치권에 좀 특혜 내지는 이런 걸 받고 비단길을 걸어왔느냐 뭐 이런 걸로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네. 386 정치인은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총재 당시에 젊은 피 수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요. 대부분 이제 각 지역 바닥에서 경쟁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예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포스트 386이 이 대치되지 않는 상황이 꽤 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386 세대도 조금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의 경우에는 중진이 됐던 뭐 386이 됐든 또 원로가 됐든 간에 지도부의 판단으로 누구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누구를 찍어서 내려보내고 이런 이제 과거와 같은 행태는 이제 안 해도 될 정도로 시스템이 갖춰 있습니다. 네. 그래서 386이든 중진이든 원로든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정도가 이제 20%가 이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다시 정치를 할 사람들은 하게 되는 구도가 되고 또 그만두게 되면 그만두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객관적으로 좀 확보돼 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386이든 중진이든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시스템이 돼 있고요. 네.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질 건 걸러지고 그런 거죠. 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서 출마를 할 거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정세균 전 의장께서 그 종로구 출신이고,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거 뭔가 조율이 좀 있어야 되는데 딱히 뭐 별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종로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불출마로 결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것에 우려하고 겁먹어서 임종석 실장이 나 안 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임종석 실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우대를 하거나 이 공천 과정에 특혜를 주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임종석 실장이라고 해서 또 희생과 헌신을 또 강요할 만한 그런 환경도 아니거든요. 꽤 오랫동안 정치 현역에서 조금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종로 출마하고는 또 다른 근본적인 고민이
내재돼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로에서의 공천 가능 여부가 불출마 선언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현실 정치인 또 국회의원 했었고 이런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내가 출마해서 제도권 정치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얘기했듯이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에 훨씬 더 매진을 하는 그런 새로운 역할을 찾을 건지 이런 문제가 내재적으로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제도권을 떠나겠다는 쪽으로 정리된 것이죠. 그러면 종로 출마 생각이 임종석 실장도 왜 없었겠어요.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 그만두면서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나 종로 아니면 안 된다, 뭐 종로의 운명을 걸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내재적 갈등이 쭉 있어온 흔적들이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단순히 뭐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떠난다는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정치에서 은퇴를 한다는 의미인지 많이들 헷갈려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그래서 통일부 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통일에 매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서울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 사무총장 하면서 탈당과 분당 과정에 가공할 공천 혁신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총선 치르려면 인적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공천을 집행하는 사무총장부터 불출마해야 된다고 해서 출마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바로 어떤 해석들이 나오냐면 그러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나갈 거다. 그때는 제가 지역구가 이제 남양주였는데요. 네. 이제 그런 해석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추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한다 이런 이제 마음의 여력이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출마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이 통일운동이나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불출마하고 기여하는 이런 걸 택할 것이냐. 정치인들에게는 불출마를 결심하는 게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요. 네. 이후 일정은 없는 겁니다. 본인의 고민 속에서.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내년 총선 출마하시는 거죠? 저는 저도 그렇지만요. 출마를 해야 되고 또 네. 출마가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지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높고 당 지지율 높아서 누가 나가도 될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출마를 할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불출마 선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세연 의원, 삼선 의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임 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좀 더 파급력이 더 세겠죠? 근데 임 실장님의 불출마 선언은 그야말로 말씀드렸듯이 내면적 갈등이 불출마로 정리가 된 케이스고요. 네.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후폭풍이 오히려 있는 불출마 선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이제 기자회견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이 존재 자체가 민폐라 그랬거든요. 네. 전원 불출마해라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했죠.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이거는 김세연 의원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의 불출마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혁 보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산파를 하겠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때리고 네. 새로운 어떤 정계 개편, 새로운 어떤 개혁 보수의 태동 이런 것을 위해서 몸을 던진 거 아닌가. 그래서 후폭풍이 오히려 예견돼 있는 불출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 실장 같은 경우는 내면적인 고민 끝에 나온 결과고 그리고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정계에 미칠 후폭풍은 세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군요. 임 실장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네. 물갈이하자, 또 청와대 출신들 자제해야 된다. 내가
그 모범을 보이겠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출마 안 하고 나는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간결해요. 네. 근데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메시지는 정계 개편 내지는 보수 재편 이것을 전제로 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내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 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내일 뭐 국민과의 대화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대통령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그랬지만요. 사실 대통령의 제일 큰 장점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경청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시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셨던 마음으로 이렇게 마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요즘에 국민들이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뭐 잘해달라 이런 정도의 주문이 아니고 다 전문가세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경청하시는 태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전문가인 국민들하고 좋은 소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저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드디어 코너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종대의 정치 사이다. 네, 사이다 같이 속 시원 이야기 나눠주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이다처럼 하셔야 돼요. 글쎄 말입니다. 이거 부담됩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전문 분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 미국 측에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라 하는데 잠깐 저는 이름이 좀 생소해요. 네, 저도 의원님은.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저만이 아니었군요. 예. 네. 근데 다들 인상은 순하신데 그 성격은 한성질하는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대사로 우리가 기재부 차관이 가신 거거든요. 금융감독위원회에도 근무하셨고 아주 잘된 일입니다. 양국이 역시 경제를 다루는 사람이 가장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공격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저는 뭐 대북 제재 이런 문제를 미국하고 의논할 때도 우리 기재부 사람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외교관들 말고. 기재부 좋아하시네요, 너무. 예. 그리고 미국도 무역 대표부 보십시오.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이게 원래 미국의 UST 약간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좀 은어처럼 쓰이지만 사냥개 역할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무부가 뒤에 가서 싹 수습해주고, 그러니까는 우리 보통 뭐 착한 경찰, 뭐 나쁜 경찰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약간 역할 분담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기재부가 앞으로 외교안보 정책에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대북 제재 푸는 거 그거 뭐 따지고 보면은 다 돈 얘긴데, 그런 면에서는 볼만한 싸움이다. 진짜가 만났다. 진짜 만났다. 진검승부다. 들으신 얘기 없으세요? 협상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흐름을 짐작하건데 지금까지 뭐 방위비 분담금 너무 많이 내놓으라 그러니까 5조 한 뭐 5천억 이 정도까지 지금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안에서 쓰이면 합법이지만 한국 밖으로 미국에 송금이 되면 불법이에요. 미국에 송금이 되면 불법이다. 불법이죠. 이건 주한미군을 위한 그 분담금이니까 한국을 떠나면 주한미군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주한미군의 돈을 많이 타내기 위한 별의별 묘수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주한미군에 딸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주한미군 가족이 같이 이제 오게 되는데 미국이 2008년에 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투어 노멀리제이션 우리말로 주둔 안정화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그걸 가족과 같이 아파트를 제공해서 3년간 주둔할 수 있게 이렇게 한 5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가족을 위한 숙소를 확충하기로 했었는데 금융위기로 인해서 중단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도 그렇고 제가 오늘
국방부 차관도 만났습니다만은 그 평택 미군 기지에 이제 가족 숙소도 필요하다. 가족 숙소. 네. 군인과 군인 가족 군속을 위한 이 아파트를 못 짓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돈이 없다고. 요걸 우리 보고 지어라. 그렇습니다. 이걸 한국 정부 몫으로 싹 옮기면 네. 여기서 5, 6조가 일단 소요가 생깁니다. 5, 6조가.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안에서 이런저런 명분으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그 복지와 주거 쪽으로 지금 방향을 네. 잡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지 않고 이게 돈이 미국으로 송금되는 날이면 뭐 기존의 그 한미 행정협정 또 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전부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건 미국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이 돈을 다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다가 쓸까 뭐 이런 예.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 나오는 것이 네. 그 가족들을 위한 혹은 뭐 군인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쓰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토건 세력이 군산복 합체보다 세요. 그런가요? 네, 한국의 토건 세력은 GDP의 20%에 달하는 그 미국의 군산복 합체보다 네. 센 세력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데서 건설 사업 벌리죠. 그다음에 이런 그 공사의 설계라든가 시공을 미국의 극동건설 공병단이 도맡아요. 네. 네. FED라고 합니다. 거기서 막대한 돈을 또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한미군 내에서 마치 자회사처럼 민간인들이 이렇게 돈 버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이제 뭐 속된 말로 논한다고 그러죠. 이제 건설업자들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사업을 왕창 벌려가지고 네. 일단은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뜯어내기 위한 명분을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요. 제가 보기엔 토목공사가 제일 커요. 토목공사가 제일 클 것이다. 네. 우리뿐이 아니고 지금 일본한테도 어마어마하게 청구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독일에도 그렇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계속 그 일관되게 방위비 분담금, 방위 분담을 많이 시키겠다는 의도인데요. 네. 저는 이게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재선 청구서라고 봅니다. 재선 청구서. 예. 이걸 이제 곧 다가올 이제 대선 유세 기간에 하나의 어떤 치적으로서 내보일 수 있는 어떤 그 시점이 됐고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굴복을 받아냈다. 이걸 갖고 이제 자랑하면은 자기 표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네. 그것도 있거든요. 미국 유권자들이 뭐 국제 정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별 큰 관심도 없고 그리고 네. 우리의 약간 아들들이 그러니까는 미군들이 되겠죠. 우리 아들들이 저기서 외국에서 고생 안 하고 내가 데리고 왔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다. 뭐 이러면은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 지금 언론의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하고 지금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니까 우리가 말 안 들으면은 주한미군 철수론 나올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금 그 우리 김지영 네. 박사가 얘기하신 대로 뭐 빼가면 더 좋다. 돈 안 내놓으면은 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들이 흘러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더 커져요. 아니 미국 본토 안보에 주한미군이 얼마나 중요한데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을 쏠 때 조기 경보를 누가 해줍니까? 주한미군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이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근데 미국 유권자들이 그런 거에 잘 몰라요. 아니 그러면은 네. 중국, 북한이 이제 또 미사일 시험하고 뭐 요즘 중국의 둥펑 17이라고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신형 배치됐어요. 네. 이거 외신에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갖다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동아시아에? 네. 아니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 본토에서 다 방어가 되면은 미군 철수하시라고. 그런데 안 되니까 미국의 네. 민주당이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거기는 거의 기절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잘 걸렸어. 트럼프 탄핵에 한 줄 추가해. 너 국가 안보를 건드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청문회 개최 중인데 우크라이나 네. 스캔들로 뭐 트럼프가 견뎌낼 재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얘기 꺼내가지고 민주당하고 한번 붙어보시라. 되느냐. 그게 이제 괴리가 좀 있는 거죠. 대중들이 이야기하고 듣고 좋아하고 잘 모르니까 정확한 뭐 디테일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사안 뭐 우리 네. 한국에 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들이 없으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맞습니다. 근데 또 미국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뭐 공화당도 사실은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은 미국의 의회 의원들 그리고 뭐 띵크탱크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선거용으로는 우리가 우리 아들들을 우리가 미국으로 되돌려 왔다라는 것이 선거용으로는 상당히 좀 쓸만한 네. 문구가 될 수 있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세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그냥 좀 해봤어요. 어쨌든 맞습니다. 네. 이 선거와 국내 정치와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게 참 저로서도 서글픈 게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동맹의 문제가 미국에서는 선거 전략의 희생물로도 얼마든지 전락할 수가 있다. 이게 참 우리가 아직 미국에 비해서 약소국으로서의 어떤 서름이랄까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굉장한 상실감 어떤 좀 열패감 같은 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죠. 20일에 미국 가시나요? 의원들 미국 가갖고 지금 방위 분담금 이야기 3당의 원내대표들, 그다음에 외교통일위원들, 예, 이렇게 해서 줄줄이 앞으로 방미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안 가세요, 김종대 의원? 저는 지난주에 중국에 가서 활동을 했었고 미국에는 저번에 다녀왔고 이번에 초청 안 하네. 저는 안 깨워주더라고요. 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조금 서운합니다, 사실은. 중국 가서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대해서 중국의 전문가들하고 외교부에 들어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사실은 중국은 아직도 사드 배치의 시기가 정지돼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하고 문제는 미해결된 사드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지소미아가 뭔지 방위비 분담금이 뭔지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 정도고 사실 우리는 지금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소미아 파기하면 중국을 이롭게 하는 거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다, 이런 어떤 미국 갑질의 진술을 받지 않습니까? 미국 갑질에 우리가 진 면목을 받잖아요. 근데 막상 그 얘기 듣는 중국은 저게 뭔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야? 지소미아가 뭐야? 이러고 있어요. 에이 설마. 이러고 있어요. 아니. 제가 거꾸로 지소미아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고 거꾸로 물어봐요. 안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무역 분쟁, 기술 분쟁, 또 이렇게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데는 많이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디테일하게 조금 더 내밀하게 한반도 문제를 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고 고로 결론은 중국은 아직 군사대국이 될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매년 거의 10% 가까이 올라갑니다만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식의 대응 담론 또는 어떤 지역 중국을 초월한 이 동북아 지역을 주도할 수 있는 구상, 능력, 리더십 이런 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됐나라고 그렇게 아직 대국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지레갑을 먹고 지금부터 견제해야 된다. 어쩐다. 근데 그런 얘기는 있어요.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된다. 워싱턴 DC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늦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DC에서는. 그래서 저기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중국의 모든 하이테크 기업을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이테크 기업이 결국에 군사기술이랑 이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굴기를 막겠다. 그런데 전 그게 투기디데스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국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두려움이 훨씬 크다. 그것이 자꾸 뭔가 선빵을 날리는 지소미아도 중국 견제용으로 해석하는 이런 과대 해석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건 결국 분쟁을 불러오는 사상 아닙니까? 그렇게 소프트킬도 있는데 굳이 하드킬 이렇게 막 그냥 전략적 담론 지정학 이런 걸 막 등장시켜 가지고 중국을 어떻게든 찍어 누르겠다는 조급증이 드러나는 순간 사실은 미국의 어떤 세계적인 위치에도 별로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근데 사실 1대1로가 먼저 나왔잖아요. 1대1로 먼저 나오고 진주 목걸이 나오고 그리고 인도태평양은 어떻게 보면 오바마 때부터 있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서 이걸 이제 가지고 와서 확장을 시키고 올해부터 사실 구체화됐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올해 6월에 문서가 나왔죠. 6월에 나오고 9월에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미국 측에서는 미리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좀 늦었다라는 얘기들을 사실은 워싱턴에서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투키디스 함정 얘기를 하셨지만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엔 스파르타를 따르는 동맹국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아니 얘기할 수가 그래서 있겠죠. 그 프레임으로 네. 그런 어떤 도전국과 패권국의 프레임으로 자꾸 국제 정세를 해석하는 게 그게 요즘, 재밌으니까. 예, 재밌고 요즘 뭐 풍미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시각에 굉장히 좀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그게 자칫하면 분쟁을 필연적인 어떤 결정론적으로 바라보는 미중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거야. 역사상 비슷한 경우에 다 그랬어. 이러면서 그 자꾸 어떤 분쟁에 경도되는 듯한 이런 어떤 그 결론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전쟁하는 기술을 그동안에 많이 발전시켜 오는 동안에 평화를 유지하는 지혜도 따라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미중 간에는 상호 의존 관계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위기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지혜도 많이 발전시켜 왔고요. 또 중국이 그렇게 미국에 맞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 누른다 그러니까 요즘 시진핑이 재밌는 행보를 보이는 게 당 간부들 모아놓고 맨날 4차 산업혁명 강의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당 간부들 모아놓고 1시간 강의에 40분이 네.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아 네. 맞아요. 그 뉴스 나왔어요. 블록체인 얘기. 예, 블록체인 맞아요. 얘기예요. 다음 주에 가면은 아마 AI 얘기 또 강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저 양자레이다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특유의 시간을 길게 보는 긴 호흡, 맞아요. 그다음에 장기적 안목 이런 가운데 조급해하지 않는 독특한 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찍어 누르면 아니 눌러. 그러면서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그러면서 이 하이테크 지키는데 아주 당정군이 똘똘 뭉쳐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유소작이라 그러지만 아직도 도강양회. 아직도 도강양회 예, 그런 어떤 그 습성은 남아있다. 시진핑 들어와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주로 서방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라 그래. 네. 이 서구의 시각으로. 서방에서 공부했어요. 예, 압니다. 제가 뭐 잘 알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네. 중국 특유의 정서에 비춰 내재적으로도 좀 봐줘야지.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대국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를 이렇게 좀 자꾸 뭐 위기를 강조하는 것도 좀 지혜로운 자세는 아니다. 지소미아가 그런데 이용되고 있다는 게 전 가슴 아픕니다. 그러시군요. 예, 지소미아 체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중국 견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이 조약 협정 체결하는 믿으셨어요? 겁니다. 제가 그때 막 아니라고 막 국방에 방방 뜬 동영상 많아요. 그러나 말 그렇게 해놓고 체결한 협정을 이제 연장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중국이 좋아합니다. 그럼 말이 앞뒤가 3년 만에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위한 협정이었다면 국민 동의를 과연 받았겠습니까? 그때 다 국민들한테는 아니라 그래놓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정신 없을 때 했죠. 예, 약간. 그렇게 해놓고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날 벌써 만나러 갔대. 체결하러. 그러니까 이게 외교 안보도 국내 정치의 연장입니다. 그렇죠. 별도로 존재하는 네. 세계가 아니에요. 왜 국민들 속입니까? 왜 그렇게 저 뒤통수 치면서 이제 와서 중국 견제 뭐 중국이 좋아할 협정이 폐기다 그래버리면 그럼 우리는 속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정말 중국을 견제하는 협정이라면 더욱더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폐기돼야 된다고 전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계속 부족한데 막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청라에서님, 김종대 의원님 고정인가요? 네, 고정이십니다. 다음 주에도 오십니다. 그리고 양종숙님, 김종대 의원 항상 사이다이십니다. 코너명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잘 졌어요. 네, 릴리트님. 네, 저랑 김 의원님이랑 티키타카가 된다고 대화가 잘 통한다는 얘기겠죠? 아, 그렇군요.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 말씀을. 제가 다 사회자 보고 온 건데.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장작개비님도 역시 김종대 의원님하고 응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네, 지정학 이야기도 이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네.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굉장히 재밌게 티키타카 해왔습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 홍콩 경찰이 시위대 마지막 거점으로 꼽히는 이공대에 전격 진입해 해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네, 지금 뭐 캠퍼스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대치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홍콩 이공대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과 연결을 해서 한번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홍콩이신가요? 아니면 한국이신가요? 지금 이제 오늘 비행기 타고 홍콩에서 한국으로 방금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다행입니다. 네, 지금 뭐 유학생들이 다 귀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두 다 안전하게 귀국을 했습니까? 이제 한 80% 이상은 다 귀국한 것 같고요. 80%? 네. 네, 개인 사정들이 있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이제 다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홍콩에 있을 때는 어디서 생활을 하셨어요? 홍콩에 있을 때는 이제 구룡섬의 홍함이라고 네. 이제 이공대 학교랑 이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이제 기숙사가 있고요. 네네.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경찰들 진입하는 걸 보지는 못하셨겠지만은 계실 때는 뭐 학교에서 막 시위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셨겠어요? 어제 제가 이제 기숙사 앞에서 시위하는 걸 네. 제가 목격을 했고요. 네. 이제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최루탄 냄새도 있는 것도 맡고 이제 시위대랑 같이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네네. 기숙사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지나가게 됐어요. 어제.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홍콩 경찰들이 오늘 새벽에 학생들이 방심한 때를 틈타서 학교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를 이제 강제 해산하려고 지금 작전에 나섰다고 하는데 오늘 캠퍼스 내부까지 진입을 한 건가요?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네. 이제 듣기로는 이제 학교 내부까지는 진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어제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이제 학교에서 나오려던 친구들이 그 시위대들이 이제 학교 밖에 주둔해 있던 경찰들한테 이제 몇몇 체포당했다고만 얼핏 이제 전해서 들었습니다. 아, 학생들이 캠퍼스 밖으로 나오다가 경찰들한테 체포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다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아는 친구 혹시 있나요? 제 친구 중에 이제 홍콩 로컬 친구들은 있는데 네. 이제 그 친구들은 시위를 참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럼 본인이 직접 아는 친구는 참여하는 친구는 없다. 네. 네. 지금 유서까지 쓰고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엔드게임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가요? 그 정도로 많이 심각한가요? 네, 지금 저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상황이 되게 심각해지고 나서 네. 학교 자체를 아예 못 들어가고 그 안의 상황은 좀 단절돼서 잘 모르겠지만 네, 되게 결사항전으로 유서까지 쓰고 있다고. 네. 아, 그렇군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굉장히 심각해졌고 거기가 고립되어 있다시피 하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홍콩 이공대 측에서 학생들이 화학물질을 절도를 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줬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확인한 시위대 안에서 이제 스타벅스 기물도 파손하고 네. 그 학교 빌딩 유리를 좀 깨부수는 이런 게 저번 주 화요일 날 있었어요. 시위대가요? 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경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같지 않나. 그것도 있고 이제 시위대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 학교를 지키려는 입장으로 화학 제품도 네.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훔쳤겠지만 그게 자체가 좀 경찰한테는 명분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시위대가 좀 격렬해지고 그리고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어쨌든 화학물질을 절도를 하거나 혹은 가지고 가서 썼으니까 그게 어쩐 명분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얘기를 네. 하시는데 지금 새벽녘에 외부로 나가려는 학생들도 체포가 됐고 또 의료진이나 취재진까지도 체포가 되고 있다라고 언론에 알려지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제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그 전에 경찰 측에서 먼저 이공대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자건 시위대건 불문하고 다 나오라고 통보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거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다 잡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때 나갔던 학생들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나요? 근데 기숙사가 학교가 아니라서요. 네네. 그 상황을 수업만 있는 게 아니면은. 네, 그러시군요. 지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마비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홍콩이? 일단 보통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운행 중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네, 지하철도 이제 피해가 적은 지하철만 몇 개 운영을 하고요. 네. 버스도 노선도 한 절반 정도 되게 단축돼서 네.
오는 길에 공항버스가 없어서 택시 타고 오는 경우도 하나 있습니다. 뭐 도로에서 장갑차라든지 뭐 최루탄 이런 거는 볼 수 있었나요? 장갑차는 못 봤고요. 최루탄, 네, 최루탄은 봤습니다. 최루탄 쏘고 뭐 이런 거는 볼 수 있었다. 이거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인민해방군이 도로를 청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사진하고 같이.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경찰이 아니라 이제 군인처럼 입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시위를 진압을 하더라고요. 경찰이 아니라 군인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시위를 진압하더라. 네, 저로서는 이제 그게 인민해방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마 그랬던 걸로 같네요. 그러시군요. 이게 점점 심해져 갖고 당분간 홍콩은 좀 들어가시기 힘드시겠어요. 네, 저희가 1학기 아직 끝내지 못하고 왔는데, 네, 이제 2학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도 무사히 귀국해서 지금 안전하게 집에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네, 이제 좀 편안히 쉬시고요. 네, 저희가 또 혹시 홍콩 상황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콩 이공대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제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1년간 대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가운데 왜 정부에서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건지, 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오늘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체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이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말도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실 때 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뭔가요? 그래서 보완책이? 그러니까 오늘 좀 특이했던 점이 그 녹실회의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그 경제부처 장관회의, 그러니까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과거에는 서별관회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는 밀실에 모여서 한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그런 회의인데, 여기서 주로 다뤘던 얘기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수출 대응 문제라든지 굉장히 굵직한 주제들을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회의예요. 이거는 그 공무원들이 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기록에 남거나 그러질 않아서 뭔가 은밀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좀 투명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회의를 마치고 노동부 장관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일단은 오늘 발표된 걸 보면은 내년부터 그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이 돼요. 근데 일단은 적용은 되는데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게 1번입니다. 적용은 되는데 처벌하지 않겠다. 안 지키는 경우라도 처벌하지 않겠다. 예. 단속하지 않겠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특별 연장 근로 인가라고 연장 근로를 특별하게 인가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전까지는 정말 재난에 준하는 사고 정도 되면은 근로자를 한 8시간 시키지 않고 12시간을 시켜도 봐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경영상의 사유로 바꿨습니다. 재난이 아니더라도 경영상의 이유가 있으면은 더 연장해서 근로자가 하게 회사에서 이야기를 해도 봐주겠다. 예, 근데 저희 사장님은 항상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일이 많은 경영상의 사유로도 이게 특별근로 연장이 될 수 있을 여기서 민원을 넣으시고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숨통을 좀 틔워준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굳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의 어떤 인건비를 감당하기 좀 어렵다면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한도를 20% 상향해주겠다. 이게 오늘 주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주 발표 내용이었다. 지금 그러니까는 300인 미만인 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 52시간은 안 해왔잖아요. 내년부터 실행된 계획이었고 300인 이상인 대기업에서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300인 미만 기업들이 내년부터도 뭐 주 52시간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풀어주겠다. 그래도 뭐 더 일을 좀 한마디로 더 일을 좀 시켜도 뭐 이렇게 막 단속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7월에 6개월간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에요. 처벌받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연말이 되더라도 우리가 계획은 세웠는데 아직 실행을 못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3개월 또 연장을 해줘요.
그럼 9개월 동안 연장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300인 이하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회에서 이제 보완입법이라 그래서 52시간 근로를 적용할 때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완입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논의가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계도 기간을 좀 연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국회가 일을 잘 안 했군요. 아니면은 그 처음부터 52시간 근로를 도입할 때 네. 뭔가 우리나라 현황에 좀 맞게끔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 규제 쪽은 좀 빨리 하고 거기에 실질적인 그리고 이거 사실 처음 도입될 때 사람들이 어떤 건지 잘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네. 내가 그러니까 사무직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네. 점심이나 저녁에 취재원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취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시간이 근로시간인가 아닌가? 아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기획하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누워서 내가 기획을 했는데 이게 근로시간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이 52시간 내로 포함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52시간 근로제는 그 CEO 대표이사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뭔가 경영상의 문제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조항은 한 2,200개 정도 돼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인데 그럼 보완입법이 뭐냐? 그러면은 탄력 근로제하고 선택 근로제가 있는데 네. 탄력 근로제는 제조업을 사례로 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름에 네.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다. 그럼 여름을 앞두고 일감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겨울에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름 전에는 좀 일을 많이 시키고 겨울에는 좀 일을 좀 덜 시키고 뭐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그 시즈널하다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거에 따라 갖고서는 뭐 좀 일이 많을 때는 조금 더 시키고 그 대신에 일이 별로 없을 때 깎아주고. 예. 그래서 맞춰간다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선택적 근로제 같은 경우는 지식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몰아서 일을 하잖아요.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라든지 네. 뭐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정말 런칭하기 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개인이 자기가 시간을 조절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택적 근로제인데 이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어디까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루 8시간 일하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거를 규제를 할까? 아니면 주에 40시간을 일하는 걸 기준으로 할까? 아니면 월에 160시간을 일하는 걸 기준으로 할까?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9시간 일했네? 그럼 우리 사장님 감옥 가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6개월로 할 것이냐 1년으로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이 일이 좀 닥쳐버린 거라 그래서 계도 기간을 통해서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쪽을 같이 한번 모색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간을 좀 벌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지금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이 나지를 않았고 아직까지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연기한 거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네. 좀 우리가 좀 유예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최저임금보다 제가 아는 분들은 이 주 52시간이 더 힘들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탄력 근로제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어봐갖고. 예. 네.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 사실 그러니까 국가마다 어떤 산업의 현장의 분위기가 다르고 그렇죠. 그 어떤 선진 제도에 따라서 이게 사회보장책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 기반으로 이만큼 성장을 했고 네. 제가 최근에 만난 뭐 52시간 관련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보면은 저는 제조업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12시간 막교대 5일 근무를 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미안하긴 해요. 12시간씩 너무 많이 근로를 시키는 게. 근데 이런 거에 정형화돼 있는 어떤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로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가 어떤 노동력을 정말 이렇게 싸게 써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동남아라든지 중국한테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근로자를 그렇게 길게 근로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합의를 맞추기 위한 과정들을 거쳐가야 됩니다. 네. 그거는 뭐 이렇게 해서 12시간씩 일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고 하는 일자리를 줄이고 인간이 노동자가 노동자답게 살 수 있는 삶으로 가자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뒤로 물르자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겨나는 일자리 감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네. 대신 이거보다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집중을 해야지 이 52시간을 뒤로 미룬다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을 뒤로 미루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52시간 근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정말 사람을 새로 고용하고 여기서 외국인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들이 제조업들은 정말 심각해요. 이게 8시간이냐 12시간이냐 6시간이냐 40시간이냐 이런 문제가 정말 우리 사무직 노동자들은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거기는 네. 정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52시간이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되는 순간 바로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하청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 일감을 갑자기 많이 줬어. 저희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네네. 그런 원하청 문제도 대기업도 변해야 중소기업도 52시간을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의외로 시간 주면 열심히 합니다. 시간 주면 열심히 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출근길 든든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저희는 내일 6시에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